혹은 문재인 민정수석. 재출입할 때. 예. 전부 답니다. 제가 그 DJ 정부 이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5년 동안 그대로 출입을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 5년 동안 그대로 출입했는데 제일 처음에 출입했을 때가 초대 민정수석이었고 그리고 1년 동안 민정수석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임플란트도 했고. 예, 임플란트도 치아가 10개가 빠지고 예. 그래서 네팔로 1년 만에 그만두고 네팔로 그 트레킹을 갔죠. 예. 트레킹을 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탄핵 소식을 그 현지에서 영자신문을 보고 극구 귀국해서 그 마무리를 하고 그 변호인으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시민사회 수석으로 갑니다. 시민사회 수석을 갔다가 다시 또 민정수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청와대 행적과 그 제가 출입했던 그 기간은 다 겹치죠. 아하. 탄핵이 2004년 3월 12일인데요. 네, 탄핵,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예. 탄핵 3월 12일. 네. 왜냐하면 제가 3월 15일 날 경선을 해갖고 원격결에 친노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원노 아니시고요. 원노? 원래 친노 아니시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 원래 어디 계파를 잘 안 타요. 다만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다만 예전에 이제 김근태 전 의장 재야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친하게 그분을 존경하고 이제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도리 탄핵 때문에 국회의원 된 탄도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도리는 원격결에 혹은 본의 아니게 혹은 의도적으로 다 그 친노가 되는 거죠. 그 108번내 말씀이시죠? 그렇죠. 108번내. 탄도리. 초선이 108명인데 워낙 그러니까 기성 정치권과 다른 행보를 하고 뭐 할 말 다 하고 튀는 행동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여당 안에서 중진들이 이야기할 때 골치 아프다. 108번내. 그래서 108번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108분의 1의 사나이였었거든요. 그러네요. 108명 중에 1명. 지금 70억 분의 1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치솟는 인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얘기하려고 오늘 온 게 아니고 문재인 출입 기자들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그때? 솔직한 느낌. 아니요. 대통령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던 분이죠. 예, 정치를 하리라고 생각지도 안 했고 청와대 생활이 끝나면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서 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느냐,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이 많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내고 그 시점에 문재인 전 실장이 대선에 출마할까 안 할까 이거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그렇죠. 양산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예, 굉장히 관심사였죠. 그때 제가 부산 쪽 언론인, 부산 쪽에서 문재인 그 변호사 시절부터 잘 알고 청와대를 출입했던 그 문재인 비서실장 청와대를 출입했던 부산 쪽 언론인 한 사람하고 지금 모 정치평론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내기했죠.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해서 문재인 전 판단하는 실장이 게 비슷해요. 삶의 궤적들이 뭐뭐 얘기하다 내기하고. 그렇죠. 그다음 내기하고 누가 이긴 짓인지도 모르고 가서 술 먹고. 일단 내기를 했는데 문재인 전 실장을 오랫동안 봐왔던 그 부산의 언론인은 절대 안 한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정치 안 할 사람이거든요. 네, 정치 안 할 사람이다.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는 모 평론가가 뭐 이 정치 상황을 보면은 안 할 수가 없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될 거다. 운명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쪽에 정치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언론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뭐든지 걸어도 좋다. 우리 집 걸자 이랬어요. 근데 결국은 정치를 하게 됐고 파산할 뻔했네. 약속을 지켰으면 파산이죠. 그래서 집은 걸긴 걸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집 걸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내기에서 이긴 평론가가 그 언론인 보면은 당신 집 내 집이다. 그 말을 하죠. 아니 그럴 때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수식어는 얘기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 집에 뒷뜰에 있는 개집 걸었다. 그럴 정도로 어쨌든 그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치는 안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운명적으로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요즘 별명이 생겼어요. 파파미. 파도 미담만 놓는다. 그런데 선거 때는 왜 안 그랬죠? 선거 때는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이선 안희정 지사, 박지원 대표. 안희정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즐겁을 하게 만든다.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 선거 때는 그랬고 처음에 당선된 날 광화문 시민들과 인사하는 자리에 와서는 뒤늦게 달려와서 보려 뽀뽀하고
그리고 전 세계 외신들은 그 사진으로 그냥 도배를 하고. 예.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경선 때니까는 뭐 본인이 어쨌든 본인이 그때 경선에서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으니까 좀 네거티브로 나가다가 좀 그 심한 말까지 했는데 본인 안희정 지사도 문재인 그 대통령이 지긋지긋하지 않다는 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선거 전략상 네, 그랬기 때문에 가서 뽀뽀도 하고 했겠죠. 아, 또 밤에 분위기도 좀 싸고 그럴 때 좀 그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막 분위기도 영 그런데 그냥 써버린 거죠.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2015년 총선이 있기 5, 6개월 전에 4, 5개월 전에 당을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2012년에 자기가 양보했던 스토리에서부터 지난 5년 동안 궤적을 쭉 추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짓말쟁이, 신뢰할 수 없는 인간,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때 당시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은 그 양보를 했다. 이것을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양보를 했으니까는 이번에는 내가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는 걸 그때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옥신각신할 때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뭐 거짓말이라는 그 논리를 폈고 특히 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이번 대선 기간에 계속 그 토론에서 나온 말들 이런 말들을 대부분 거짓말이다는 왜 말 이야기를 바꾸냐. 했죠. 왜 말 바꾸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팩트 체크 이번에는 가짜 뉴스가 워낙 판을 쳤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했죠. 팩트 체크를 다 하면은 그 중에서 그 거의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뭐 거의 거짓 이런 식으로 막 분류를 했죠. 근데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대표가 제기한 문제들 중에서 뭐 거짓이나 거의 거짓으로 넣은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일종의 가짜뉴스로 판명이 되는 거죠. 마타도고 뭐 인신공격성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것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그 판명이 났죠. 결과적으로는. 과거 얘기들도 그 좀 들어봐야 되는데 주위에 그러니까 적은 겨드랑이 밑에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평가가 진짜 평가다. 네. 보통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모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참모들이 이 본인이 그 캠프 같은 데 가서 굉장히 다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했을 때 그 나와서 또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나본 그 문재인의 사람들 중에는 아직은 너무 제가 몇 개 맡아봐서 몇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평가가 굉장히 다들 호평이죠.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 국회의원이 그 민정수석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행정관을 했어요. 행정관을 한 분인데 그분에 내가 솔직히 그 좀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 어떤 분이냐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젠틀맨 맞다. 젠틀맨 맞고 특히 이 부하 직원들에 대한 배려심 또 의견을 다 들어주는 그리고 또 그 절대 반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할 때도 청와대 전 직원들 비서실 직원이 한 400명 넘는데 뭐 그중에서 아무리 하급 직원이라도 다 존댓말을 했다는 거죠. 가끔 유일하게 존댓말을 안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까지 스스럼 없이 양정칠 비서관. 그런데 그걸 하기는 되지 않았고 이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하 직원들을 배려를 하고 아끼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대통령이 돼서 또 너무 부하들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를 너무 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은 또 여러 참모들이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야 되는 그런 지도력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변호사 시절 부산에서 만났던 분들 과거 사람들의 평가는 또 어때요? 제가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지금 그 어머니 구순이 된 어머니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아주 인상적인 게 두 개를 지적을 해요.
청와대 간다고 한들 마음이 바뀌라. 예, 저도 그 인터뷰 기사 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쓴다. 네. 이게 돈으로부터 경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거거든요. 네. 정치인이 돈과 경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90%는 성공해요. 그러니까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예. 그때 집도 없이 살 때 이 청약저축을 들자고 이러니까는 그럼 뭐 그 청약저축 같은 걸 왜 드나. 그때 청와대 있을 때 아니에요. 이제 그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뭐 집 사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청약저축하면 어차피 다른 집 없는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때 기회를 뺐을 건데. 예, 기회를 뺐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예. 있고. 쉽지 않은 결정인데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아까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 시절부터 이렇게 취재를 했던 기자에게 말을 들어보니 그때 부산에서 변호사 할 때나 또 청와대에 있을 때나 또 특히 그 2012년 대선 때 한 번 봤는데 2012년 대선 때 초반에는 그 박근혜 후보에게 앞서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랬었나요? 네, 그랬었죠. 어느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약간. 그래서 뭐 곧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도 만나보니 변함이 없더라. 그러니까는 그 노복께서 인터뷰에서 어머니께서 인터뷰에서 하신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인간 문재인이나 또는 정치인 문재인, 대선 후보 문재인 여태까지 초심을 안 잃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을 하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인지 그런 것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패배하고 쓴 책 1219 끝이 시작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양정철 비서관이 구술하고 양정철 비서관이 정리를 한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 박정희의 프레임은 선거를 과거에 묶어버렸다. 노무현을 넘어서는 것이 노무현을 이기는 것이 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을 안다. 꼭 그렇게 하겠다. 이게 결기 어린 표현인데 한 그 주위의 측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했다. 네, 저도 그것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1년 만에 나왔죠. 1년 만에 나왔는데 그 자기 성찰 그리고 반성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약간 섞었지만은 자기 성찰과 그 반성이 있었고 그건 내가 평소에 준비가 부족했다. 실력이 부족했다. 그 우선 이 부분부터 채우겠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노무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한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런 말을 자주 했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또 이렇게 하고 높이 평가했죠. 그렇죠.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말의 함의는 문재인은 당연히 대통령감이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저도 좀 이렇게 좀 아부성 발언 좀 할 기회를 좀 주세요. 어쨌든 그만큼 주선한 사람이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운명으로 다가온 것이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것이 완수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 그것을 완수하는 길이 그 노무현을 뛰어넘는 길이죠.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언론을 보면은 어떤 인사하는 부분이나 이 청와대 직제 개편 부분이 노무현 그 참여정부 시절을 좀 벤치마킹하는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건의도 없애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기본 틀은 맞았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맞았기 때문에 그때의 정권이 지금 연장이 되고 이어지고 있는 거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정부 3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3기라고 표현을 했죠. DJ 노무현 정부에서 3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맞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일단 가는 거는 옳아요. 예. 옳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조금씩 실패했던 부분들 뭐 그걸 복귀하면서 다시 맞춰가는. 그렇죠. 인사 문제. 저는 인사 문제를 보는데 그때 참여정부에서 계속 비판이 나왔던 게 인사 실패. 해전문 인사였습니다. 해전문 인사. 그리고 인사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해전문 인사 하다 보니까 인사를 실패하는 거죠. 딱 제한된 사람만으로 그 특히 그 86 참모들 예. 그 제한된 사람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는 실패했다.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그대로 가더라도 그런 강론 부분에서는 뭐 반면 교사를 삼을 건 삼아야죠. 그러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책을 좀 썼는데 제 책에도 묘사를 했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다. 보통 이제 우유부단하고 잘 결정 안 하고 빨리 얘기 안 하고 좀 답답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네. 저는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7대 때 당시 여당 의원이면서 교육위에서 교육부총리하고 강하게 부딪혔어요. 교육부총리는 사립대학교 입장을 그 변호했고 네. 우리는 이거 아니다. 학부모 학생 입장에 서야 된다. 그래갖고 등급제 갖고 붙었는데 네. 등급제 갖고 하도 싸우니까 이해찬 총리가 양쪽을 중재한다고 저도 부르고 교육부 총리도 총리 공간에 불러서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내에서도 이게 또 반반 나뉘었어요. 근데 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비서실장 이정훈 정책실장은 저하고 같은 주장이었고 예. 나머지는 다른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육부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를 쫙 깔고 시작하자마자 이번에 제가 주장하는 이 등급제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네.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 사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 끝에 앉아있던 문재인 실장이 그럼 간두세요. 지금 뭐라 그러셨나요? 간두신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간두시지 말고 지금 간두세요. 저도 그 내용을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요. 그러니까 총리가 놀라갖고 이해찬 총리가 지금 싸우자고 한 게 아닌데 그 말을 만류한데 그 말을 또 뚫고 지금 그만두세요. 사표 수리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이분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디서 읽었을 때는 민주당 초선 의원이라고만 나왔는데 그 봉도사님이었어요. 예.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초선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거의 이제 뭐 그 수석 장관급 위치에서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뛰어났었는지 몰라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너무 보아 직원들 의견을 다 정치를 하면은 이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단력, 그런 결단력을 국정 운영을 하면서 그대로 가시를 해야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이미지상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르는 부분이에요. 진짜. 그건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토론회 할 때도 뭐 목사님이라고 그랬나요? 뭐 별명 그 명칭을 붙인 게. 그렇죠. 목사님이라는 별명 성직자. 성직자라고 붙일 정도로 한 분은 술 취한 옆집 할배. 낮술 먹은 시골 노인. 그렇게 평가를 했고. 화난 전교 1등. 한한 전교 활동도 있었고 어쨌든 국민들 내리에는 그렇게 박혀 있는데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정말 가담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저는요 그분이 운명처럼 맞이한 게 이번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만난 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면 공수부대 특전사에 있었거든요. 특전사 중에서 수중폭파팀은 특전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 아니에요. 그거는 해병대 수색대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직업이에요. 근데 수중폭파, 수중침투, 수중폭파였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숨을 오래 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참을 인내를 갖고 마지막 폭발하고 하는 결단력 있게 한 방을 빵 치고 나오는 거죠. 이 운명이 이분이 갈 길을 난 미리 보여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아부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는 이런 지금 좀 민망하죠 듣기가. 아닙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숟가락 또 얹으시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단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에 대선 기간에 나올 거 다 나왔고 검증될 거 다 검증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우리 허니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얘기가 2500년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권력자가 기가 승할 때 비판하지 마라.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권력이 승할 때 비판하냐. 권력이 하강할 때 비판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사실은 그걸 좀 비겁한 짓이 거꾸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야 되는데 맹자 선생님도 좀 비겁했었네. 지금 또 워낙 그 새 정부 상황이 워낙 그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이 독이든 성배를 마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허니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외교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우리 국론이 분열된 문제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오죽하면 외신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어려운 지위에 앉았다. 이런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잘해라. 국민의 칭찬은 문재인도 춤추게 한다. 그리고 숟가락 얼른 얹혀 이럴 때. 예, 그러니까요. 같이 지금 얹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 길 건지 짧을 건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우리 이러다 청와대에서 부르면 어떡하지? 안 들어간다 그러지 뭐. 어차피 안 부를 거니까. 그렇죠.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이게 청와대와 이걸 잘하는 분들이 그 청와대 이제 그 광화문 청사가 정부종합청사가 68년도에 지어졌대요. 그래서 저게 도청의 무방비례입니다. 그래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죠.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 위원회도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오죠. 정상들이 자주 오면 청와대 경내에서 환영식이 열려요. 공식 환영식. 그렇죠. 군악대까지 하고 영빈관이죠. 영빈관. 그 앞에 마당에서. 앞에 마당에서. 의장대도 하고 뭐 이런 식도 있고 또 외국 정상들과의 오찬 만찬도 그 영빈관에서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정부 종합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은 물론 뭐 경호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잘 조정하면 될 거예요. 교통 문제나. 그렇다면은 대안을 마련해 놔야죠. 그런 부분에 청와대 공식 행사 같은 것을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회에 그냥 세종시로 확 옮겨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 부처 옮겨가지고 그 정부 부처 사람들이 도로에서 시간 다 보낸다는데 옮겨요. 국회도 옮기고. 옮기려면 다 옮겨야죠. 다 옮겨야죠. 청와대 국회 다 옮겨야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것 딱 하나. 저는 그 청와대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이 비밀주의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정보의 공개. 정보 공개. 그것은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개와 소통. 그렇습니다. 문재인 그 사람이 알고 싶다. 영남고 송국건 서울지회본부장과 함께했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일종의 가짜뉴스로 판명이 되는 거죠. 마타도. 마타도고 뭐 인신공격성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것으로 대법원은 그렇게 그 판명이 났죠. 결과적으로. 과거 얘기들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주위에 그러니까 적은 겨드랑이 밑에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평가가 진짜 평가다. 보통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모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참모들이 이 본인이 그 캠프 같은 데 가서 굉장히 다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했을 때 나와서 또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나본 그 문재인의 사람들 중에는 아직은 너무 제가 몇 개 맡아봐서 몇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평가가 굉장히 다들 호평이죠.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 국회의원이 그 민정수석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행정관을 했어요. 행정관을 한 분인데 그분에 내가 솔직히 그 좀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 어떤 분이냐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젠틀맨 맞다. 젠틀맨 맞고 특히 이 부하 직원들에 대한 배려심 또 의견을 다 들어주는 그리고 또 그 절대 반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할 때도
청와대 전 직원들 비서실 직원이 한 400명 넘는데 뭐 108번네. 초선이 108명인데 워낙 네. 그러니까 기성 정치권과 다른 행보를 하고 뭐 할 말 다 하고 예. 튀는 행동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여당 안에서 중진들이 이야기할 때 골치 아프다. 아, 108번네. 그래서 108번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108분의 1의 사나이였었거든요. 그러네요. 108명 중에 1명. 지금 70억 분의 1이 됐어요. 아, 이거 어떻게 이게 치솟는 인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얘기하려고 오늘 온 게 아니고 문재인 출입기자들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그때? 솔직한 느낌. 아니요. 대통령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던 분이죠. 예, 정치를 하리라고 생각지도 안 했고 청와대 생활이 끝나면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서 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느냐,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이 많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내고 그 시점에 문재인 전 실장이 대선에 출마할까 안 할까 이거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그렇죠. 양산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예, 굉장히 관심사였죠. 예. 그때 제가 부산 쪽 언론인, 부산 쪽에서 문재인 그 변호사 시절부터 예. 잘 알고 청와대를 출입했던 그 문재인 비서실장 청와대를 출입했던 부산 쪽 언론인 한 사람하고 지금 모 정치평론가하고 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내기했죠. 내기를 했어요. 아하. 내기를 해서 문재인 전 판단하는 실장이 게 비슷해요. 삶의 궤적들이 뭐 얘기하다 내기하고. 그렇죠. 그다음 내기하고 누가 이긴 짓인지도 모르고 가서 술 먹고. 일단 내기를 예. 했는데 문재인 전 실장을 오랫동안 봐왔던 그 부산의 언론인은 절대 안 한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정치 안 할 사람이거든요. 예, 정치 안 할 사람이다. 절대 안 한다. 예. 그러니까는 찌끗하지 않다는 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선거 전략상 그랬기 때문에 가서 뽀뽀도 하고 했겠죠. 또 밤에 분위기도 좀 싸고 그럴 때 좀 그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막 분위기도 영 그런데 그냥 써버린 참 거죠.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2015년 총선이 있기 5, 6개월 전에 4, 5개월 전에 당을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2012년에 자기가 양보했던 스토리에서부터 지난 5년 동안 궤적을 쭉 추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짓말쟁이, 신뢰할 수 없는 인간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때 당시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예. 본인은 그 양보를 했다. 이것을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양보를 했으니까는 이번에는 내가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는 걸 그때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옥신각신할 때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뭐 거짓말이라는 그 논리를 폈고 특히 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예. 이번 대선 기간에 계속 그 토론에서 나온 말들 이런 말들을 대부분 거짓말이다라는 왜 말 이야기를 바꾸냐. 했죠. 예, 왜 말 바꾸냐 이야기를 말 했죠. 바꾸냐. 예. 예. 근데 결국은 그 팩트 체크 이번에는 가짜 뉴스가 워낙 판을 쳤기 때문에 예. 각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했죠. 예. 팩트 체크를 다 하면은 그 중에서 그 거의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뭐 거의 거짓 이런 식으로 막 분류를 했죠. 근데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대표가 제기한 문제들 중에서 뭐 거짓이나 거의 거짓으로 넣은 건 거의 없어요. 모 평론가가 뭐 이 정치 상황을 보면은 안 할 수가 없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될 거다. 운명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쪽에 정치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언론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뭐든지 걸어도 좋다. 우리 집 걸자 이랬어요. 근데 결국은 정치를 하게 됐고 파산할 뻔했네. 약속을 지켰으면 파산이죠. 그렇죠. 집은 걸긴 걸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집 걸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내기에서 이긴 평론가가 네. 그 언론인 보면은 당신 집 내 집이다. 그 말을 하죠. 아니 그럴 때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수식어는 얘기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 집에 뒷뜰에 있는 개 집 걸었다. 그럴 정도로 예. 어쨌든 그 출입 기자들 안 사이에서는 뿐이었죠. 정치는 안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운명적으로 하게 된 거죠. 예. 자, 근데 요즘 별명이 생겼어요. 파파미. 파도 미담만 놓은다. 그런데 선거 때는 왜 안 그랬죠? 선거 때는 근데 선거 비판하는 때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이선 안희정 지사, 박지원 대표. 안희정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즐겁을 하게 만든다.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예. 그런데 안희정 지사 선거 때는 그랬고 예. 처음에 당선된 날 광화문 시민들과 인사하는 자리에 와서는 뒤늦게
달려와서 예. 볼에 뽀뽀하고 예. 그런 전 세계 외신들은 그 사진으로 그냥 도배를 하고. 예.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경선 때니까는 뭐 본인이 어쨌든 본인이 그때 경선에서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으니까 좀 네거티브로 나가다가 좀 그 심한 말까지 했는데 본인 안희정 지사도 문재인 그 대통령이 지긋 혹은 문재인 민정수석. 재출입할 때. 예. 전부 답니다. 제가 그 DJ 정부 이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5년 동안 그대로 출입을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 5년 동안 그대로 출입했는데 제일 처음에 출입했을 때가 초대 민정수석이었고 그리고 1년 동안 민정수석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임플란트도 했고. 예, 임플란트도 치아가 10개가 빠지고 예. 그래서 네팔로 1년 만에 그만두고 네팔로 그 트레킹을 갔죠. 예. 트레킹을 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탄핵 소식을 그 현지에서 영자 신문을 보고 극극 귀국해서 그 마무리를 하고 그 변호인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민사회 수석으로 갑니다. 시민사회 수석을 갔다가 다시 또 민정수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청와대 행적과 그 제가 출입했던 그 기간은 다 겹치죠. 아하. 탄핵이 2004년 3월 12일인데요. 네, 탄핵,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예. 탄핵 3월 12일. 네. 왜냐하면 제가 3월 15일 날 경선을 해갖고 원격결에 친노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원노 아니시고요. 원래 친노 아니시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 원래 어디 계파를 잘 안 타요. 다만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다만 예전에 이제 김근태 전 의장 재야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친하게 그분을 존경하고 이제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도리 탄핵 때문에 국회의원 된 탄도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도리는 원격결에 혹은 본의 아니게 혹은 의도적으로 다 그 친노가 되는 거죠. 그 108번 내 말씀이시죠. 그렇죠.